비트코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지도를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코인 중 하나로 불립니다. 굉장히 큰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동생 이더리움의 머지를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따봤는데요. 굳이 비트코인의 동생이라는 말을 따온 이유는 사실은 두 체인에 대해서는 사실 형태의 큰 차이는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지도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이미 많은 예를 실제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코인 중 하나로 불립니다. 이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큰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지라고 부르는데 벌써 이 업데이트 날짜가 지금 9월 15일 날 최근에 한국을 방한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직접 날짜를 언급했는데 약 보름 정도 남았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건데 사실 머지의 핵심은 결국은 채굴 방식의 변화가 핵심 포인트죠.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연산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누가 연산을 잘하냐, 얼마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빨리 돌리냐에서 누가 더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결국 이더리움 생태계의 의사결정을 쥐고 있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머지 자체의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머지 업데이트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기관 투자자가 사들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든지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사실 이더리움의 기술적 혁신과는 다른 오늘은 이더리움 버블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비트코인 등장 이후에 사실 우리 많은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이 처음 낙인을 끼치게 된 건 2014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2017년에 국내에 이제 코빗이라는 첫 거래소, 그리고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빠르게 코인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중앙화 네트워크의 폐단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블록체인 혁명을 꿈꿔왔고, 2018년 업비트가 오픈을 하면서 그런 서비스들과 개발자들이 일제히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ICO, 코인 투자 유치를 통한 서비스 출시라고 부르는데요. 이후에 IEO, 거래소가 ICO를 대행해 주는 것, 코인의 판매를 위탁해서 대행해 주는 것, 그리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DApp,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한 탈중앙금융, DApp에서 한 발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디파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 블록체인을 통해서 분산 원장을 통해서 자산을 유동화하는 NFT, 그리고 이용자의 데이터와 주권을 보호하는 웹 3.0. 사실은 2018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4년간 굉장히 빠르게 블록체인의 흐름이 변화하고 바뀌어왔고 또 시장의 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이 같은 흐름의 핵심은 결국은 커뮤니티 또는 블록체인의 참여자들이 직접 주권을 갖고 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끌어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모두 이런 코인 기반의 보상형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또 모두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온체인 거버넌스나 오프체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안에서 이 코인의 생태계의 종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의 네트워크에는 사실 수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이걸 트릴레마라고 부르는데 트릴레마는 블록체인의 속도와 보안과 탈중앙성을 동시에 이뤄낼 수 없다라는 개념이고,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그는 이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즉 노드 수가 많을수록, 참여자가 많을수록 탈중앙성은 높아지지만 노드 간 합의에 소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세 요소가 서로 상충할 것이라는 게 이 트릴레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트릴레마의 해결이 이 머지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롤업이나 샤딩, 여러 가지 업데이트 방식, 기술적인 어떤 그 진화를 통해서 계속 이더리움 혁신이 이어질 텐데, 이게 결국은 트릴레마를 해결하는 어떤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다 해결이 된다고 진짜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세계에서 큰 자산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약 300조 원 규모에 달하고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한 그 휘하 코인들, 레이어 2 토큰들의 시총도
이더리움 클래식 뭐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것들 다 더하면 그러니까 이더리움 산하에 있는 또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파생된 뭐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시총이 500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전체 시총이랑 거의 맞먹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의 절반에 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 시장도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BAYC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클레이튼에서 이더리움 쪽으로 이사간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의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NFT 거래 시장까지 다 더하면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더리움이 외치는 이 탈중앙석 기술 혁신, 트릴레마의 해결이 현실 세계와는 또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트릴레마가 해결이 되면 탈중앙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겠지만 일단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지금 처리량이 약 15 TPS라고 해요. 이게 1일에 지금 13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나스닥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주식 거래량이 약 3천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도 1억 7천만 회에 달한다고 하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숫자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 현재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실제 우리나라 신용카드 결제나 아니면 체크카드나 간편결제 거래 속도에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아예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탈릭 부테린이 머지를 거쳐 롤업을 거쳐 샤딩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의 거래 속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 속도와 비슷한 뭐 10만 TPS까지 올라올 거라고 지금 일단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탈중앙을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글로벌 금융사의 수백 년 운영 노하우는 단순히 속도로 규정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디파이는 단순히 코인 담보대출이나 일종의 이자 따먹기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대출을 넘어서 기업대출이나 보험이나 결제나 자산거래나 자산유동화 쪽으로 기존 금융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더 많은 금융행위로 시장에 이 디파이가 침투했을 때는 이용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일반 시중은행의 뱅킹 앱도 많이 쓰지만 토스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거를 쓰는 이유는 접근성이거든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이용자 친화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UI나 UX는 단순히 어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정량적 기술이 아닌 정성적 이용자의 심리를 꿰뚫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B2C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탈중앙의 개발자들이 또는 이더리움의 혁신을 꾸준히 이어왔던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들은 어찌 보면 아나키즘에 가깝잖아요. 중앙정부를 분리하고 이 커뮤니티 생태계의 종사자들이 이 모든 거를 다 누리는 어떤 그런 방식의 아나키즘 주의자들은 대기업 서비스들의 어떤 혜택이나 어떤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아직 크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하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쫓아가려면 결국은 대기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탈중앙이 굉장히 흔들릴 여지가 커요.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정치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개발자들과 투자자가 주장하는 이 커뮤니티 생태계는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하고 조악해요. 왜냐? 이더리움 진영에서도 이미 내부 갈등이 엿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POW에서 POS로 가는 과정에서 거래소들의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채굴자들의 이해관계도 있을 거예요. 이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으로 분쟁이 굉장히 많고 이미 지금 이 POW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드포크를 해서 별도의 채굴형 코인을 만들어서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아마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이더리움 진영 안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더리움은 지금 이미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벤처 캐피탈이 이미 많이 이더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보유한 분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보유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주요 거래 노드 대부분은 또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미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 기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됐던 이용자 서비스가 됐던 상당수 이미 종속이 돼 있다는 거죠. 코인텔레그래프라는 전문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호스팅되는 노드의 69%가 3대 클라우드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최근에 보도를 했어요. 특히 이 중에 절반이 지금 AWS에 있다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가 운영이 될 때 문제가 생기면 아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직접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더리움이 대중화로 나아가는 방식 속에서 이미 중앙화는 필수적이다. 절대 피할 수 없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더리움 머지가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바라듯 절대적인 탈중앙으로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가격을 완전히 지탱해주고 또는 이더리움 머지가 도깨비 방망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답니다. 왜냐? 이더리움이 우리의 생활을 바꿀 정도로 블록체인의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는 이 시간이 거듭되는 와중에도 내부 갈등과 외부의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개입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더리움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머지 때문에 이더리움을 산다 라는 말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